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6년 9월 17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신제주 성당입니다. 이날은 한국 카톨릭에서 매우 중요한 대축일 미사가 있던 날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새벽 예배가 끝나자 신자들은 하나둘 성당을 떠나갔죠. 하지만 독실한 신자였던 당시 61살의 여성 김성현 씨는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아침 8시 52분, 당시 성당에는 그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당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한 남성이었죠. 그는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더니 곧이어 홀로 기도 중인 김 씨에게 다가옵니다. 탁 보고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순간 남자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서 뭔가를 꺼내 드는데 18cm짜리 칼이었죠. 무슨 상황인가 파악하기도 전에 그는 다짜고짜 김 씨를 공격합니다. 오른쪽 가슴, 옆구리, 허벅지까지 빠르게 찔렀고 피해자 김 씨는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어요. 이게 고요한 성당에서 너무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남자는 곧장 현장에서 도주했죠. 범인이 떠나고 그래도 김 씨가 희미하게나마 의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119에 신고를 하게 돼요. 하지만 얼마 안 가 몸이 축 처지는데요. 구급대가 도착을 해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았지만 김 씨는 다음 날인 18일 아침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의 신고가 들어온 직후 제주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 수색을 시작합니다. 다행히 성당의 입구와 복도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그 남성의 모습이 잘 찍혀 있었죠. 허리에 전대를 차고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는 범인. 경찰은 이 사진을 CCTV 관제센터로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주도는 곳곳에 4천여 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통합관제센터가 운영 중이에요. 그날 거기에 있던 약 30명의 요원들이 실시간으로 해당 남성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 한 요원의 눈에 수상한 인물이 포착됐죠. 동일한 복장을 입은 남성이 서귀포시 도로에서 막 두리번거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던 경찰이 장소로 급히 출동했고 사건 발생 7시간 만에 경찰은 범인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의 정체는 당시 51살이던 중국인 남성 천궈루이. 놀랍게도 불과 사건이 벌어지기 4일 전에 막 제주도에 들어온 관광객이었습니다. 범인 천궈루이는 범행 직후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나름대로 머리를 썼던 것 같아요. 먼저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자기 핸드폰을 인근 호텔에 있는 화단에 버렸고요. 또 그 동선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일단 택시를 타고 제주공항으로 이동했죠. 거기서 다시 택시 갈아타고 서귀포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제주도를 떠난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주경찰의 빠른 초기 대응과 또 이 4,000개의 CCTV 감시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천궈루이가 체포됐을 때만 해도 7시간 만에 잡았잖아요. 그래서 피해자 김 씨는 중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되죠. 하지만 다음날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즉각 살인사건으로 전환됩니다. 중국인 관광객이었던 천궈루이는 왜 도대체 남의 나라 성당에서 갑자기 모르는 여성을 살해한 건가? 이게 이제 화두로 떠올라요. 그런데 그가 밝힌 범행 동기가 정말 황당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바람난 아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죽였죠. 그러고 보니까 이 천궈루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이미 2번의 결혼을 한 전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 부인들이 모두 바람이 나서 도망갔대요. 이 일로 여성에 대한 반감을 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제주 여행을 오게 됐죠. 근데 마침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다가 돌연 눈앞에 보이는 성당으로 들어섰는데 거기서 우연히 혼자 기도하는 여성을 보자 전 부인이 떠올라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칼로 찔렀다는 주장. 자, 우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게 진실일까요? 경찰은 천거루이가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애초부터 성당에 그 비닐봉지에다가 흉기를 가지고 들어간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범행 전에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제주에 입국하고 이틀 뒤에 시내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했습니다. 게다가 범행 전날에는 2차례에 걸쳐서 미리 이 성당을 다녀갔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성당 1km 반경에 있는 한 교회에도 방문한 게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범행 장소를 종교 장소로 계속 물색을 한 거죠. 범인의 숙소는 성당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에 왔다고 진술했어요. 그런데 막상 숙소에 가보니까 짐이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봤을 때 정상적인 여행으로 제주도에 온 게 아니라 오로지 범행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온 게 추측이 된 부분이에요. 경찰이 계속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자 천 씨가 결국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긴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어린 여성은 너무 불쌍하고 성인 남성은 나한테 반격할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을 성인 여성으로 잡은 거죠. 그런데 이 말과 동시에 이해가 안 되는 말도 남겼어요. 누군가 내 머리에 칩을 심어 조종해서 살해한 거예요. 이것도 뭔 소리야. 그가 말하길 중국 정부가 자기 머리에 칩을 심어놨대요. 그걸로 인해 자기가 고통받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서 해방이 되기 위해선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라는 황당한 이야기. 정신이 좀 오락가락한 것 같죠? 경찰은 이번엔 중국에 있는 천 씨의 가족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보니까 천 씨가 평소에도 누군가 날 조종하고 있어 이런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또 정식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은 적은 없고요. 그의 상태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프로파일러들과 면담에 들어가는데 그 결과 천 씨가 망상 증상은 있지만 이게 조현병으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범행 전에 미리 현장 2번이나 답사했죠?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혼선을 주기 위해 이런저런 도주 행적을 남겼잖아요. 이건 철저하게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망상장애, 정신병을 의심하긴 좀 힘들고요. 그래서 결국 제주경찰청은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어요. 특히나 신성한 종교시설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사유였습니다. 그렇게 천 씨가 취재진 앞에 맨 얼굴을 드러내게 돼요.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지금 심경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뭐라고 하냐면 평소와 같아요. 아주 담담히 대답하는 거예요. 이런 놈이 다 있어요. 이후 국내에서 치러진 천 씨의 재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2017년 2월 1심에서 그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됩니다.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고와 경위로 게다가 얘는 진지한 반성도 없고 사과의 뜻도 없어서 이같이 판결한다 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때 천 씨의 망상장애와 심신미약은 또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무기징역이 아니라 25년형에 그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선고가 내려진 순간 천거루이의 반응이 참 꼴사나운데 징역 25년입니다 하니까 갑자기 소리를 내면서 쓰러져요. 그래서 숨을 못 쉬겠다면서 들어 눕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참 이게 안 됐는지 다시 번떡 일어나가지고 왜 이런 판결을 나한테 주냐 라면서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요. 이건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연기자예요, 연기자. 자, 항소심은 2달 뒤인 4월에 열렸습니다. 이때 법원은 원심 파기하고 형을 더 늘린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어요. 그 판결문을 보면 망상장애, 심신미약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너무 가볍다라고 아주 오랜만에 시원하게 밝혔죠.
이게 그대로 확정이 되면서 천과루이는 현재 국내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여러분, 자, 사건의 전말은 여기까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 많고 많은 장소 중에 하필 제주도에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그것도 자국이 아니라 외국이잖아요. 정말 그 머릿속을 지배한다는 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건 믿지도 않아요. 궁금증이 들어서 보니까 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바로 제주의 무사증 제도 때문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자유롭게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는 무비자 입국 제도라고도 하죠. 지난 2002년에 제주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부가 이거 제도를 유치하게 됩니다. 덕분에 일부 테러 국가로 명시된 곳을 제외하고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 달간 무비자로 제주를 관광할 수 있게 됐죠. 단 이 경우에는 제주를 제외한 서울이나 부산 다른 지역은 방문할 수 없습니다. 이후 제주도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급증했어요. 특히나 가까운 중국인의 입국이 굉장히 늘었는데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방문한 외국인 81만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무려 98%가 중국인입니다. 물론 관광산업 중요하죠. 또 제주도는 그만큼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부작용도 분명 발생했습니다. 외국인이 많아지니까 범죄율도 높아졌고 또 불법 체류자도 늘어난 거예요. 심지어 오늘 소개한 사건이 있기 바로 며칠 전인 2016년 9월 6일 제주도의 한 식당에서 중국인 관광객 8명이 주인과 손님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도 발생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범인 천과루이는 제주에 오기 전에 어디 외국을 갈까 하다가 일본으로 갈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비자 발급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려하던 중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를 선택했던 거고요. 이건 천 씨가 직접 진술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게 알려지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세요? 국민들 사이에서 이 무사증 제도 이게 맞는 거냐? 라고 강한 반발심이 생겨나요. 아니, 비자라는 게 적어도 자기 나라에서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인 건 아닌지 1차적으로 거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생략해 버리니까 그만큼 잠재적인 위험에 우리가 노출된 거죠. 물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무사증 제도가 관광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범죄, 이걸 예방할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근데 2016년 그 당시만 해도 별 대비가 없었어요. 제주경찰청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 그러니까 일명 외사과가 없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외국인이 이렇게 많은데 외사과가 없냐? 라는 것도 논란이 되었는데 현재는 신설된 상태입니다. 오늘 사건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사망한 피해자 김성현 씨, 그녀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자 또 시인으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작품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녀가 변을 당하기 직전까지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영혼의 안식을 구하던 장소에서 그토록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건 정말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범인 천 씨는 사건 이전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끝내 성당을 택한 이유를 밝혔는데 이게 또 황당하죠. 왜냐면 성당에서 사람을 해치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줄 것 같아서요. 기가 찰 뿐이죠. 그는 알고 있을까요? 만약 사후세계가 있다면,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가장 먼저 지옥으로 갈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걸요. 제주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사건,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9년 3월 19일 새벽 4시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한 교회 주차장에 집사님 한 분이 도착합니다. 새벽 예배를 위해서 신도들을 데리러 가던 중에 들른 것이었죠. 그가 주차장 입구를 지나던 그때
화단에 들어 누워있는 남자를 한 명 발견하는데 즉각 술에 취해서 골아떨어진 노숙자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지나치고 나서 40분이 지난 새벽 4시 40분 다시 교회 주차장에 들어왔는데 이 노숙자가 아까와 같은 자세로 화단에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깨워야겠구나 싶어서 다가가 몸을 흔들게 됐죠. 그때 무심코 남성의 머리 쪽을 봤는데 피가 흥건합니다. 뿐만 아니라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두개골이 처참하게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역시 딱 보고 시신의 참혹한 상태에 너무도 당황했습니다.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당한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손상되어 있었죠. 현장에는 범행 도구로 쓰인 듯한 벽돌에 잔해가 남아 있었고 피해자의 점퍼에서 신발 자국 하나도 발견됩니다. 주머니에 돈과 지갑이 그대로 있었는데 그렇다면 금품을 목적으로 한 강도살인은 배제됩니다. 한편 그의 휴대전화는 인근에 있는 하수도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이마저도 그가 쓰러지면서 우연히 빠진 건지 아니면 범인이 일부러 여기에 버린 건진 확실하지 않았죠. 피해자는 48세 김남선 씨로 밝혀졌습니다. 인근에 있는 일명 엔진 골목에서 근무하던 수리기술공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약 7개월 전인 2008년 8월 중고 엔진 수리회사에 입사하게 된 김 씨는 회사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모텔에서 매달 월세를 내면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죠. 그는 정황상 귀가를 하던 도중 이 참변을 당한 것 같습니다. 강도살인이 아니라면 면식범? 경찰은 우선 그의 주변인들을 조사하게 되는데 모텔 주인에 따르면 김 씨가 사람이나 손님을 데려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회사 사람들도 김 씨가 평소에 말이 없고 무뚝뚝한 성격이었다. 일에 있어서는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증언하게 되죠. 정리해보면 많은 이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또 사람이 착해서 주변에 원한을 살 만한 그런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그리고 왜 그렇게 그를 잔혹하게 죽인 걸까요? 경찰이 조사한 김 씨 생활 패턴 역시 평범했습니다. 매일 오전 7시 반에 출근을 해서 저녁 7시 퇴근, 그리고 늘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만큼 아주 직장과 집 사이에서 단순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경찰은 엔진 골목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용의선상에 뒀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딱히 용의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수사 도중에 이전에 몰랐던 김 씨의 새로운 사생활이 드러납니다. 미혼으로 알려졌던 김 씨한테 과거 부부처럼 지냈던 동거 여성이 있었고 지난 10년 동안 그녀의 아이들에게 김 씨가 아버지 역할을 하며 살았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전 동거녀를 찾아가 보니까 김 씨가 차비를 모아서 생일 때마다 장미꽃을 사다 줄 정도로 착했고 우리가 예전에 한 가족처럼 재밌게 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그렇게 좋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김 씨는 수년 전에 이 동거녀의 보증을 서준 적이 있었는데 이들이 헤어진 이후에 170만 원을 대신 갚아라 라는 독촉장을 받게 된 겁니다. 물론 김 씨의 수입이 월 220만 원 정도로 돈을 갚을 능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사이에서까지 돈을 갚아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둔 상태였죠. 그래서 경찰은 이 혹시 동거녀와의 관계 속에 뭔가 있지 않았나 라고 의심했지만 그녀는 확실한 알리바이를 대면서 혐의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국가서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심한 머리 손상. 그런데 특이한 점이 목의 앞부분 중간에 있는 목둘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즉 범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흔적인데 생각해보면 벽돌로 머리를 친 것으로도 모자라서 목을 졸라 확인 사살까지 한 거다? 이렇게 이중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점을 두고 전문가들은 원한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을 높게 두었고요. 또 이 두 사람 간에 분명히 살인을 저지를 만한 어떤 스토리가 있다라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는 사고 당일 누구를 만났을까요? 그는 저녁 7시 20분쯤 퇴근해서
동료와 함께 회사 근처 추어탕집에서 1시간 정도 밥과 소주 2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 김 씨가 걸어서 숙소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성인 오락실의 모습을 드러냈죠. 여기서 김 씨의 또 다른 사생활이 드러나는데 사실 그는 1년 전부터 취미로 일주일에 2-3번씩 불법 게임장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오락실 주인에 따르면 이날 김 씨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서 씨, 오 씨, 박 씨, 김 씨 이 4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들이 김 씨를 김 사장 하고 불렀고 사실 회사 동료를 빼고는 이들이 유일하게 교류하는 사람들이었죠. 김 씨가 오락실을 나온 시각은 밤 11시 45분. 그리고 나서 그의 행적이 확인된 건 약 25분 후인 새벽 12시 9분쯤이었습니다. 어디서 확인됐냐? 광주 북구 유동의 한 백화점 외부 CCTV입니다. 김 씨의 모습이 포착됐어요. 근데 좀 의외였죠. 평소 스케줄대로라면 숙소에 있었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CCTV에서 또 김 씨가 혼자가 아니에요. 또 다른 남자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약간 주목할 만한 점은 오락실에서 이 백화점까지는 사실 걸어서 5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인데 오락실에서 나와서 25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라는 걸 토대로 그 사이 김 씨가 안면이 있는 그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 키가 176, 함께 있던 남자는 그보다 좀 더 작은 168에서 169 정도로 보입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패딩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그렇다면 CCTV 안에서 이 2사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의문의 남자는 김 씨를 백화점 뒤에 있는 벤치로 데려갔고 2사람은 약 10분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남자가 김 씨를 향해서 무릎을 꿇어요. 뭔가 큰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애원하는 듯 보였죠. 화면상 남자가 머리를 수차례 조아리게 되는데 착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김 씨는 봐줄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또 다른 목격자에 의해서도 포착됐습니다. 바로 담배를 피우려고 잠깐 백화점 밖으로 나왔던 경비 아저씨였죠. 목격담에 따르면 그 남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알았어 임마 됐어 라고 대꾸했죠. 목격자 또 있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당구장 주인이었는데 그 의문의 남자가 자꾸 김 씨를 붙잡는 모습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12시 36분 김 씨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남자는 이번엔 바지를 붙잡고 또다시 애원합니다. 이걸 김 씨가 뿌리치고 자리를 뜨자 그를 쫓아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CCTV에서 사라졌던 2사람은 300m 정도 떨어진 광주역 부근 모텔 CCTV에서 다시 한번 포착됩니다. 1시 3분이었어요. 남자가 또 김 씨 앞을 막아섰죠. 김 씨가 뿌리치면 또 가서 붙잡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너무도 궁금해지는데 경찰은 이 영상 속에 있는 남자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추정상 새벽 1시 10분쯤 김 씨가 살인을 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후에 어디에서도 김 씨의 행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경찰은 그 김 씨가 오락실에서 이전에 만났던 4명의 남자 중 1명이 아니냐라는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물어보니까 이들이 다 같이 함께 노래방에 있었다라는 알리바이를 서로 확인해주면서 혐의는 벗어나게 되죠. 경찰은 이런 여러 명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30대로 추정되는 그 남성의 몽타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보는 없었죠. 이러면 사실 경찰도 더 이상의 단서가 없어서 수사에 힘이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던 사건 2달 후에 김 씨가 사망한 그 교회 기억나시죠? 여기서 3.2km 떨어진 이번엔 다른 교회 앞에서 한 건의 피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40대 여성으로 해당 교회 신자였죠. 목격자에 따르면 범인은 키 170 정도의 30대로 보이는 남성. 이게 마침 인상착의가 그 김 씨한테 막 무릎을 꿇었던 남성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관련성을 두고 수사를 해가던 중 다시 2달 뒤에 이번에는 그 교회로부터 10km 떨어진 한 성당 앞에서 또 한 번의 피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피해자 역시 성당에 다니고 있던 여성 카톨릭 신자였죠. 이거 뭔가 냄새가 나나요? 최초 김씨 살인부터 2달의 간격을 두고 벌어진 피살 사건. 공통점은 모두 종교시설 앞에서였다는 점입니다. 이거 연쇄살인일까요? 천만다행으로 범인이 도주할 때 사용했던 자동차 번호가 포착되었고 마침내 그가 검거됩니다. 범인은 38살의 A씨. 그는 지난 2008년 6월 몽골인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잦은 다툼이 있었고 이내 아내가 한국에 적응하지 못한 채 결혼 1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남편은 즉각 혼란에 빠졌죠. 그래서 아내를 찾으려고 몽골에 있는 처가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처남과 처형이 내 동생 죽었으니까 이제 찾아오지 마라 하면서 면박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A씨는 엄청난 분노에 들끓게 돼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하대한 처남, 처형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점에 집착하면서 맹목적으로 한국에 돌아와서는 여성 종교인들에게 적개심을 품고 묻지마 범행을 결심했던 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사망한 그 40대 여성 피해자와 성당 앞에 있던 여성 교인, 이 두 사건 모두 그의 살인 행각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물증도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범인이 김씨 살인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리고 보니까 사실 세 건을 연쇄라고 보기엔 좀 힘들었습니다. 일단 김씨는 남성이고요. 그리고 사건도 좀 다른 양상을 보였죠. 흉기도 달랐고요. 결국 경찰은 추가 조사 결과 A씨는 이 김씨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수사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모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빠른 해결을 하겠다고 이 세 건 모두 이 사람 범행으로 몰게 되면 여러분 아시죠? 진범은 어딘가에서 자축하면서 또 다른 범행을 꾸밀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후 경찰은 다시 맘을 먹고 김씨 주변인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반전 같은 사실을 밝혀내요. 알고 보니 혼자 사는 줄 알았던 김씨 방에 그동안 한 여성이 꾸준히 드나들었다는 증언입니다. 그녀는 인근 다방 종업원이었는데 배달을 왔던 겁니다. 근데 정작 그녀가 뭐라고 하냐면 한 10번 정도 커피 배달을 갔고 말상대만 해줬지 외부에서 만날 정도로 친밀한 사이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었다 정도인데 과연 김씨도 이걸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경찰은 그녀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던 중 이번엔 또 다른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던 박씨. 박씨가 다방 종업원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김씨와 사귄다고 생각을 하면서 스토킹을 하기까지 했다고 해요. 종업원이 결국 일하던 다방을 옮겨야 했다고 털어놨죠. 박씨. 그런데 또 조사를 해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는 CCTV 속 용의자의 체격과 걸음걸이마저 비슷했습니다. 게다가 하필 그날 자신의 노점상을 열지 않았어요. 그날 사건 당일요. 또 옷차림과 기간, 시간을 봤을 때 많은 점이 의심스러웠죠. 살해 동기요? 종업원을 둘러싼 치정 사건 아닐까요? 이렇게 추측했지만 정작 박 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냐? 난 스토킹한 게 아니다. 물론 호감을 입긴 했지만 청사가 안 된다고 징징대니까 내가 커피 한 잔 팔아주는 아주 가벼운 관계였다 라고 설명합니다. 말이 다 다르죠. 결정적으로 나는 김씨가 누군지 모른다 라는 증언으로 경찰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실제 박씨의 DNA와 현장의 혈흔을 대조하게 되는데 증거 확보 불가능 수준으로 나왔고요. 결국 그는 수사선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건이 아주 해결될 듯 말 듯 연쇄사건과도 오버랩되는 등 여러 이슈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미제로 남게 되죠. 그리고 사건 발생 7년 만인 2016년에 수사를 맡고 있던 미제 전담 수사팀이 김 씨와 이 용의자가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얼굴이 식별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실루엣만으로도 이걸 보고 혹시 닮은 사람이 떠오르면 제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그알팀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했죠.
그러던 중 방송국의 한 통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의문의 두 남자가 통화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되는데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그래 아직 안 잡혔어. 그 배씨 똘마니가 죽여가지고. 그러자 두 번째 남자가 배씨가 시킨 거예요. 그러자 다시 답합니다. 벽돌로 머리 쳤잖아. 그것 때문에 비상 걸렸어. 못 잡았지. 그 똘마니 잠수 탔잖아. 이 녹취록에서는 배씨라는 새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자신의 하수인에게 김씨 살인을 지시했다는 내용이죠. 그러고 조사를 해보니 이 배씨란 사람은 현재 인신매매, 취업사기 등 여러 범죄에 연루돼서 실형을 살고 있었습니다. 녹취 파일을 제공한 그 제보자 역시 피해자 중 한 명이었죠. 제보자가 말하길 배씨가 스크린 경마장에 자주 나타나면서 불법 도박을 즐겼는데 이때 김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죽인 것 같다라고 증언합니다. 배씨라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이 시나리오가 어딘가 앞뒤가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하수인까지 거느릴 만한 그런 배씨라는 인물이 근근히 살아가던 일용직 기술자 김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심지어 안 빌려주니까 청부살인까지 했다? 이건 좀 억지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좀 다른 방향으로 만약 배씨가 가족이 없는 김씨의 명의를 빌려달라, 그걸로 대포통장을 만들려고 했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지겠죠. 하지만 그 내막은 여전히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광주 미제사건팀은 범행 동기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세운 뒤에 수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명 광주 엔진 수리공 살인사건. 가족 없이 외롭게 살던 중년 남성이 어떤 억울한 사연으로 이런 끔찍한 죽임을 당했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제는 발전된 수사기술로 인해서 혹시 놓쳤던 새로운 단서를 찾아내거나 혹은 누군가의 제보만이 유일한 희망이겠죠.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